코로나19가 어떻게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표 1을 보시면 이번에 2020년 12월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119에서 코로나19 이후 노동자의 삶이라는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소득 감소와 실직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상용직 그리고 비상용직이라는 건 이제 뭐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용직은 실직 경험이 있다가 4.2%인데 반해서 비상용직은 무려 36.8%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것도 상용직은 17.5%인데 비상용직은 55.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안정 노동자들일수록 소득 감소와 실직 경험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드러나는데요. 여기 표 2에 보시면 코로나19로부터 나는 안전한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이제 14.0%인데 비상용직의 경우에는 21.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만큼 이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거는 사례로도 확인이 되는데 뭐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똑같은 병원 안에서도 의료진들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되지만 뭐 간병인들은 지급되지 않는다든가, 뭐 인천공항에서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안전장비가 지급되는데 직접 이제 승객들을 대면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손소독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일수록 오히려 그 방역과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각종 제도와 지원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제대로 이제 보장되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직 경험이 있고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비정규직일수록 굉장히 높은데요. 이 경우에 이 사회보험에서도 되게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 3에 보시면 고용보험, 다시 말하면 이제 실직을 했을 때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이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 현황을 보시면 비임금 근로자, 여기 이제 조금 잘못 써 있긴 합니다. 비임금 근로자 주로 특수고용 노동자, 뭐 예술가, 뭐 이런 노동자들, 즉 불안정 노동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되지 않았고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라든가 고령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즉 법적인 사각지대라는 거고요. 고용보험 미가입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규모가 작거나 또는 규모가 크더라도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입시키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이 돼서 실질적인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사각지대와 실질 사각지대가 대부분 다 불안정 노동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89.2%인데 비정규직은 46.1%에 불과한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해고를 당하는데 실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이런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었었던 뭐 요양보호사, 특수고용 노동자, 예술가, 이런 노동자들이 가장 타격이 심했는데도 제도적 보완 장치는 아예 없는 그런 특성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휴업수당의 경우에도 보면요. 상용직의 경우는 그러니까 회사가 휴업을 했을 때 휴업수당을 받게 되면 상용직은 제대로 받았다가 41.4%인데 비상용직은 제대로 받았다가 18%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 휴업수당을 지원을 하는데도 노동자들이 받지 못했다는 것은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해놓고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기도 한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니까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 뭐에 대해서 고용안정기금을 별도로 지급을 했죠. 그런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 37%만 이 기금을 신청해서 받았고 25.6%는 신청은 했는데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신청을 해봤자 되지 않을 거여서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비율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제도에서도 소외되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집단 감염 문제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교시설, 클럽, 뭐 음식점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 코로나19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된 곳이 주로 집단 감염된 사업장입니다. 근데 이 집단 감염된 사업장이 주로 콜센터, 물류센터, 요양병원 등인데요. 요양병원에 관해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에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이제 신종 감염병 관련한 온라인판에 콜센터 집단 감염 관련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건 한국에서의 집단 감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구로 콜센터라고 얘기했었던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방문한 1143명 중에 콜센터가 있는 11층 건물이 전체 건물 확진자보다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 건물 확진자가 8.5%인데 이 콜센터는 43.5%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나 로비를 통해서 서로 다른 층의 작업자들 사이에 상당한 상호작용이 있었지만 확산은 거의 다 11층으로 제한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 콜센터가 대단히 고밀도 작업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밀도 작업 환경이 코로나 확산에 대단히 위험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초에 사업장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구조였다는 거죠.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정부가 사업장 방역 지침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전단 조직 만들어라, 뭐 밀집도와 환기 상태 업무 방식을 고려해서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 마련해라, 뭐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하고 교육해라, 유연근무 휴가를 활용하도록 해라,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뭐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해라. 뭐 재택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기적 소독과 거리두기, 칸막이, 개인 위생용품, 비치, 뭐 식당의 시차 이용, 뭐 통근 차량 뭐 뛰어서 이용하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사업장 방역 지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보니까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방역 지침이 무의미한 곳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152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그러나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마스크가 땀에 젖어 있고 감염 차단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애초부터 모든 물건들을 다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컴퓨터 단말기, 뭐 신발, 뭐 옷, 이런 것을 다 공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 소독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거죠. 콜센터의 경우에는 소음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밀폐된 공간에서 모든 상담원들이 하루 종일 통화를 한다는 거죠. 식당과 휴게실을 폐쇄하라고 하니까 폐쇄를 했는데, 폐쇄를 하고 나니 일하는 곳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해야 되고, 그 공간인 밀폐된 공간에서 또 하루 종일 통화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환기도 안 되고, 따라서 오히려 방역 지침이 훨씬 더 위험을 가중시키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노동 조건도 매우 심각했는데요. 물류센터는 일용직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복, 작업화를 개인들의 소유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컴퓨터 단말기나 이런 것도 개인의 소유로 하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지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였고, 이렇게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에 맞는 새로운 지침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있었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통화를 해야 되니까 너무나 급격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거예요. 실제로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니까 재택근무를 시키는데, 재택근무를 시키니까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완전히 쉬는 시간도 없이 과도한 노동을 또 거꾸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뭔가 방역 조치 자체가 대단히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이런 불안정한 노동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대단히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확진 문제인데요.
코로나 확진된 이후에 모든 책임이 지금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쿠팡물류센터를 보면 방역은 했지만 회사가 소독을 한 이후에도 컴퓨터 자판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입니다. 즉 소독은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밀접 접촉자를 가려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그 밀접 접촉자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4번 이상 있는 마감 시간이 되면 모든 노동자들을 막 빈자리에 막 이동을 시켜가면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 누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아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특정 시기에 컴퓨터 단말기를 보고 밀접 접촉자가 누구구나, 이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여기에선 아예 의미가 없는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결국은 이런 회사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책임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집단 감염으로 셧다운을 하니까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거죠. 계약직은 휴업급여를 받는데 일용직들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 셧다운을 해서 일을 못했죠.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다른 곳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없었죠. 자가격리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자가격리된 노동자들에게 위로금으로 1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그러면 아예 생계 자체가 불가능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복귀하려는 노동자들은 내가 산재 신청을 다시 하면 재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꺼리게 되고 그래서 생계의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족 감염인데요. 쿠팡이나 콜센터 모두가 확진 후에 가족 감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 분은 남편이 지금 뇌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치료는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치료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금 혼자서 감당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감염은 본인은 산재가 되지만 이 가족은 산재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악화되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는 긴급 가족 돌봄 서비스 말고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객센터는 너무 갑작스럽게 감염이 발생해서 일을 못하니까 회사가 자가격리됐거나 심지어는 확진이 돼서 병원에 누워있는 노동자에게 노트북을 주고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완치 후에 안전한 복귀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것이었는데요. 일용직들은 아예 취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막았다는 뜻이고요.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쿠팡의 노동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너무 위험해서 포기하기도 했고 우울증, 그다음에 무기력증, 통증, 이게 후유증인데요. 이것 때문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콜센터인 에이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일터로 복귀를 합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용역업체지만 계약기간이 있어서 바로 해고할 수는 없죠. 그리고 노동자들도 이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집단적 유대관계도 있어서 서로 격려를 하면서 회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서로 돕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일용직이고 노동자들이 따로따로 일을 하니까 개인이 복귀를 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없고 회사가 복귀를 할 수 있는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현재는 사업장 예방 지침은 있지만 복귀 지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데도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낙인이 찍혀서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확진 노동자 후유증과 트라우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후유증에 관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만난 물류센터와 고객센터 확진자들은 이 발표한 후유증을 모두가 다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모, 두통, 근육통 이런 거를 아직도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문제는 이 후유증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후유증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줘야 산재 인정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아서 다 치료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고요. 심리적 충격이 너무 심해서 지금 아예 밖에 일체 나가지 못하거나 일을 아예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진행하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나 또는 전화 상담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답변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의 취약성을 먼저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불안정 노동자들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지만 이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것이냐. 그다음 사업장 예방 지침에서 비정규직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확진 후 완치된 노동자에 대한 복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장철민 의원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가족 감염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출을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사업장 예방 지침만이 아니라 복귀 지침을 통해서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하고 또는 복귀 절차를 마련하고 감염병을 이유로 노동 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후유증과 관련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유증이 공식화되어야 되고 트라우마 치유가 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뭐 국립 트라우마 센터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좀 연구하고 전문가들이 토론해서 이 트라우마 치유의 경험을 축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별도의 상담 기관들을 연결하고 상담에 임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